뉴스루프 타임즈 2023년 4월 21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광활한 우주의 에너지를 주시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제가 전세 살던 시기가 저는 뭐 한 30대 하반기, 30대 후반에 집을 어떻게 살 수 있는 바람에 전세에 대해서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불이해졌는데, 최근에 그 전세 사기에 대해서 나와서 과연 왜 전세 사기가 발생했느냐 하는 원인에 대해서 저로서는 좀 제가 좀 그쪽 분야는 좀 문외한 적이 돼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커다란 사회 문제가 야기됨으로 인해 가지고 참 이 국내 어떤 불안 요소의 하나를 크게 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정 전세 사기 주택 경매 시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 검토, 공공매입 반대, 이렇게 해가지고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지행 관련 당정 협의회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나 이런 임차인 우선 매수권에 대한 뭐 이런 정부 책임 강화법 이런 거에 대해서 법무부 법칙에 틀려 해가지고 국토부 검토로 수정된 법칙에 법무부가 반대하고 있다. 이런 또 말하자면은 갈등이 또 좀 있네요. 그래서 타법을 개정으로 좀 바꿔가지고 개정안 취지 살릴 듯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뉴스 보도 매체에는 인용을 제가 못했네요. 전세 사기 피해자 잇따른 인천 미추 홀구, 경기도 동탄 신도시에서 43채가 넘는 전세 사기 사례가 또 발생해서 전세 임차인들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또 오피스텔 등 250채를 보유한 부부가 파산 신청을 한 데 이혼이 두 번째다. 뭐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서울, 인천 이어 경기, 부산 줄 신고, 원령도 올해 절정, 이렇게 또 보도가 돼 있고요. 갭투자 성행 후 계약 만료 임막, 보증금 미반환 우려 증폭.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전세 제도가 좀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결론은 뭐 다른 나라처럼 월세 개념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 원인에 대해서 3대 임대차 3법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언론에서 얘기한 거를 보면은 전세 사기 문정부 임대차 3법이 촉발시켰다. 이런 게 이제 또 얘기는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국회는 사기방지법 뭉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사회적 재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무슨 뭐 시위하는 데가 있고, 같은 뉴스에서 제가 뽑은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뭐 좀 다른 것 같은데, 자주평화통일대회 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이래 가지고 위에 보면은 한미일 군사협력 멈춰라. 뭐 이런 건데 이 사람들이 무슨 평화주의자인지 요 얼굴을 보면 국회의원 했던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정치적으로도 또 이런 전세 사기의 이 사회 불안 요소와 함께 또 정치적으로도 말은 이제 평화를 내세우는데, 요즘에 평화를 내세우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집회들에 대해서는 저는 고운 눈으로 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음, 이적 행위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정한 이런 두 가지 큰 이 정치 사회적인
불안 요소들이 현재 지금 발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좀 공격적인, 아니 공격적이라기보다는 확실히 그 미국의 그 이번 주에 가게 되나요? 목요일 날 가나 뭐 그렇게 되는 모양인데, 이런 뉴스가 이제 그 좀 이슈가 됐죠. 메드베데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면 러시아가 북한을 무장시킬 것이라고 위협했다. 우크레인스카 프라브다라는 뉴스 매체에서 이게 그 야후에서 별로 인용을 안 하던 데인데,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우크라이나 쪽에 어떤 그 뉴스 매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뭐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푸틴이 먼저 언급을 했었죠. 무기 공급하면은 재미없어라고 했었는데, 업데이트 1 로이터에서는 클레물린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는 분쟁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뉴스를 냈고요. 한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법 침략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지원 법위에는 제한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로이터하고의 그 인터뷰한 내용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그 자신들의 그 무력을 북한에다가 이렇게 그 줄 수 있는지, 무장시킬 수 있는지, 오히려 그렇게 그 국력이 분산이 된다면은, 군사력이 분산이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자기네들한테 불리할 텐데요.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갑니다. 중윤 발언에 말창견 불어라고 강한 그 동네 그 조폭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외교부 국격의심 심각한 결례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말참견할 것을 불허한다고 비판한 가운데, 외교부는 20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을 했다며 중국의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 말했다. 우리 외교부가 국격 같은 단어를 써가며 중국 외교 당국을 콕 집어 비판한 것은 근래의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이것도 언론 매체를 제가 인용을 못했네요. 어쨌든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한마디로 얘 얼굴도 싸가지 없게 생긴 놈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 그 2조 500년의 그 역사적인 사대주의 굴레가, 시진핑 자체도 그 트럼프한테 한국은 원래 중국의 속국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현재는 한국이 미국의 속국 꼬북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이제 한국이 그 자기네 속국이 아니라는 거는 알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거를 그 반증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북한은 북한 김정은이한테 북한은 중국의 속국이다 이렇게 이제 이 중국 아새끼들이 얘기를 하면은, 김정은이가 그걸 또 받아들일까요? 우호적인 협력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몰라도, 속국이라 그러면은 그 아새끼들 그 막말하고 있구만 해가지고 그 북한한테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는 놈들입니다. 중국은 참 기분 나쁜 얘기요. 진즉 옛날부터 헤어질 결심을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미 전문가들 한에 대한 러시아 보복 한계 있을 것, 남북관계 별 영향 없어, 외교부 중대사불로 윤망 참견말라 발언 강력 항의, 이런 중앙일보의 뉴스가 또 연결이 됐습니다. 제가 그 뭐 그냥 그 영화 좀 뭐 남녀 뭐 애정 영화 같은 거긴 하지만은 제목이 의미가 있어서 진즉 헤어질 결심을 했어야 된다. 요 여자 배우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이번에 이 발췌를 해오면서 탕웨이라고 이름이 기억이 나네요. 예.
왜 또 그 이런 그 중국에 대해서 그 기분 나쁜 생각이 들어가냐면은 영화 범죄도시 현실판 중국인 조직 흉기 협박 가리봉 노래방 장악했다. 동아닷컴 정봉호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유흥업소 도우미를 제공하는 보도방을 이용하라고 노래방 점주들에게 강요하고 폭행을 일삼은 중국인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그러고 가리봉동 일대에 노래방 업주들을 폭행 협박해 보도방 이용을 강요하는 단체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해가지고 조사 결과 그 지방 그 구로동 가리봉동에 보도방들이 한 6개 업체 정도가 있었는데 이거를 중국 아새끼들이 이 삼합회 같은 그 조폭 애새끼들이죠. 그런 새끼들이 6개 업체를 통합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이제 그 우리나라 조폭의 새끼들은 뭐 하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중국 놈들한테 그렇게 나와바리를 뺏겨가면서 이들은 단체 충책과 자금, 연락관리책, 여성을 노래방으로 이동시키는 행동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뭐 이렇게 그 보도가 나오는 이런 상황에 어, 열받게 생겼죠. 한국 조폭이라면 그냥 어떻게 뭐 그냥 그 뭐 그제 그 이 말하자면은 그 이 불법적인 거 뭐 이런 거 결국 뭐 비판도 받아야 되지만 더더욱 중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더더욱 분노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중국이 우리나라를 계속 분노 유발을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음, 한 벌써 작년부터 스르프 타임즈를 하면서 중국을 우리나라 국방 백서에 주적이라고 표현할 날은 멀지 않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 대전 2공장 직원 800여 명 전환 배치 희망퇴직 추진한다. 요게 그 화재가 발생해서 대전 공장에 그래서 이거를 복구하는데 꽤 오래 걸릴 거라고도 지금 예상이 되며 어쨌든 그 동안에 일을 할 수 없으니 800여 명 이 전환 배치 및 희망 퇴직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 자, 그 한국 타이어 그래서 그 이미 분석을 했었습니다만은 매출이 그 3조 4천억 정도 했었고 매출이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 손실 2년째 영업 손실 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을 다 현재 데리고 갈 수는 없는 얘기고 또 한국 타이의 악재가 뭐냐 그러면 조 무슨 회장인가 오나 리스크로 해가지고 어, 계열사의 그 어떤 그이 타이어 몰드 만드는 금형회사에 비싼 가격으로 발주를 줘서 돈을 횡령했다 하는 거로 말하자면 구속이 되고 그런 악재가 또 있죠. 한국 타이어 문제입니다. 윤 대통령 내주 5박 7일 국빈 방미, 정상회담 의회 연설, 이 데일리 뉴스인데 한미 연합방위 확장 억제 강화, 경제안보 글로벌 이슈 공조, 대통령실 정상 간 신뢰 우정의 포괄적 전략동맹폭 확대, 군 군사지원 가능성의 원론적 발언, 한 대응 러시아에 달려 우크라이나 자유수호 국제대회 동참, 한러관계도 관리, 뭐 이런 식의 그 좀 추상적인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게 그 방미를 해서 이런 얘기들이 어떤 선언이나 그 공동 성명 형태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예측하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그걸 하면서 현대차에 대한 얘기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현대는 조지아주 사바나 근처에 EV 조립 및 배터리 공장을 짓기 위해 약 5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현대차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쌍둥이 공장에서 8,100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2023년도에 착공하여 2025년부터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게 다음 뉴스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윤, 박미애, 이재용, 최태원 등 총출동, 총수단이 총출동한다. 총 122명. 정경영 122개사 방미 경제사절단 명단 발표. 뭐 신청을 받았다고 그래요. 20년만 4대 그룹 총수, 6대 경제 당시장 첫 동행,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 협력 고도화 추진 뭐 등등 해서 뉴스들을 쭉 했고요. 블룸버그에서는 한국의 윤 사장이라고 재미있게 표현했네요. 100명 이상의 임원들을 미국 방문에 데려간다. 그러니까 한국 전체를 코리아 컴퍼니 리미티드 한국 주식회사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한 100명 이상의 임원들을 대거 동원해 가지고 이번에 미국을 방문한다. 이렇게 돼서 어떤 결과를 바이든하고 맺어질지 우리가 좀 기대를 해 보자고요. 전기차 보조금 어떻게 되는 건지도 매우 궁금하고요. 이런 상황에 한미 군사 방위 훈련들이 강화되니까 북한은 첩보위성 첩발사 카운트다운 시작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윤 바이든 정상회담 전에 위성 발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근데 이 김정은이는 왜 딸내미를 계속 데리고 다니는지 나이 어린 한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또 안 되는 그런 나이 어린애를 이런 정치판에 들여와가지고 얘 뭐 하겠다는 건지 나 이해가 안 돼요. 주회라고 그러는데 장관 북한 최초의 군사 첩보위성의 발사를 계획대로 진행하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이런 명령이 있다면 그 정도 능력이 있을 때 이제 지도자 명의로 지시하고 지도를 받아서 우리가 과업을 완수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북한 관영 매체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는 거죠. 정찰위성 1호를 제작 완료했다고 공개했답니다. 자, 그건 그런데 스페이스X 세계 최대 로켓 스타쉽 시험비행 성공이라는 표현은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AFP 통신의 보도 내용인데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켓인 스페이스X의 스타쉽 첫 비행이 월요일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관련 뉴스는 나중에 실패했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머스크는 아주 귀중한 경험을 했고 향후 인간이 다중행성 문명이 되는 길이 놓이는 그런 장도를 우리가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 영화, SF 영화에서 보이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이스 X 우주선 스타쉽 첫 지구궤도 시험 비행 실패라고 헤럴드 경제에서 이게 이제 크게 메모드한 이 스타쉽이 올라가는 장면인데 올라가면서 이제 막 이게 뒤틀리는 그런 장면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막 흔들리죠, 저렇게. 저게 뭐죠? 공기 때문에 저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올라가다가 뭐 폭발했다 이런 거로 얘기가 됩니다. 1방문 외국인 방문자 3명 중 1명은 한국인, 지출금액 1.9조 원 1위, 위키리크스 강혜원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많이 가지만은 코로나 발생 직전인 2019년보다 37.8% 감소한 규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의 우에노 역 인근이라고 이렇게 또 사진은 하고 있는데요. 이런 뉴스가 또 나왔고, 제가 이런 고대사에 좀 관심이 좀 많은데 고대 유목민이 이룩한 제국의 비밀 DNA에서 해명 CNN 재팬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열국 고대 유목민이 누구를 얘기하면은 흉노, 일본 말로는 키요우도라고 발음을 하는 모양이네요. 우리나라가 고대사를 쓰는 사학자로서 유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흉노 제국사를 쓴 사람들은 중국인하고 중국 학자하고 그 다음에 일본 학자 속에서 나왔지. 우리나라 그 사학계는 고조선 자체를 한반도 내에 있는 식민사관 또 민족사관 이런 쪽에서 벗어나질 못하기 때문에 광의적인 고대사를 검토하고 수준 높은 그런 사학자는 현재 없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재야 사학자 빼고 또 고대사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돈이 안 되니 안 하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보면은 몽골 쪽 서쪽에서 무덤을 17명의 인물의 유전자 정보를 해석했는데 거기에 매우 높은 수준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흉노 제국은 다민족, 다문화, 다언어였을 공산이 커졌다고 한다. 이게 아마 진실일 겁니다. 고조선도 연방이지 우리나라 민족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조선 연방도 또 환단고기를 보면은 흉노는 고조선의 어떤 일부 족장을 글로 파견을 해서 그쪽이 이제 흉노가 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흉노는 이 중앙아시아 뭐 이런 쪽이었지만은 고조선은 조금 현재 지금 만주 지역 하고 그다음에 요동반도 그 정도에 있었던 거고 또 만리장성 자체도 흉노가 지배했던데 내려오는 걸 막기 위해서 중국 아사키들이 만리장성을 싼 거지. 만리장성 이유는 이북은 원래 흉노 계열 유목민들이 지배하던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아마 정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몽골 제국도 이러한 DNA가 있기 때문에 흉노가 그런 거를 먼저 했기 때문에 나중에 몽골도 그런 DNA 유전적으로 제국을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네요. 이게 이제 흉노의 상징으로 된 금. 흉노가 금을 매우 좋아하는데 현재도 이어지는 투르크스탄, 투르크 스탄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투르키에까지 포함해가지고요. 국가의 국기 문양을 보면은 초승달에다가 별이 들어가 있는 게 있죠. 그게 이제 금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태양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천 년 전에부터 이 유목민의 상징으로 금을 숭상하는 그런 어떤 상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라가 김일제 묘에 우리는 흉노의 후손이라고 묘비석에 써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들어와 있는 게 우리가 한민족이 아니고 우리도 여러 부족이 삼국이었으니까 고구려족, 백제족, 그 다음에 신라족 이렇게 이제 족으로 그냥 나눈다면 이제 부족 국가로 했다가 왕권 국가가 되는 것은 말하자면 고조선 연방이 해체되면서 각각의 왕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겠죠. 그 전까지는 고조선 연방이 넓게 생각하면은 흉노까지도 포함하지 않았겠느냐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게 국뽕 같은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옛날부터 고조선 연방은 3조선으로 나눠서 이 마한, 진한, 변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이 서쪽에 있는 흉노를 뭐라고 불렀을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조선은 이제 우측에 있는 이렇게 나눠진 거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고조선 연방은 크게는 세 개의 연방으로 나눠져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천문사머니즘의 여성사제로 인식이 됩니다. 그때 그 흉노가 있을 때는 흉노에 이제 왕도 있었지만은 여성 사제를 높게 이 사회에서 높게 받들었다. 재정일치 시대 같은 성격 아니었겠느냐. 그 다음에 연구 대상이 된 개인의 무덤 중 가장 높은 부류에 드는 것은 여성을 매장하는 무덤이었다. 여기에 정교한 관에 금제의 태양과 달의 표상을 흉노에게 권력의 상징이다. 이렇게 또 표현도 있고요. 이 연구에 한국 우리나라 이 생물학 교수가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다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엘리트 여성들에 대한 높은 존경을 모으고 있어 여기서 엘리트 여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샤먼, 무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최근에 와서 무당을 미신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고대에는 그런 아까 그 태양과 초승달을 상징 이런 거를 봐서는 천문 샤머니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겁니다. 톱의 생각을 모르겠다. 시진핑 일강체제의 위험함. 니폰 방송에서 뉴욕의 중앙공안 부문의 행선지 경찰 거점에서 남자 두 사람을 미 연방지검이 구속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영원한 형제 러의 역학관계는 완전히 역전, 중국이 대형이 돼버리고 러시아는 동생 꼬붕이 됐다는 것을 만화로 이렇게 해석을 일본 방송이 아니고 뉴스위크지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시진핑이 일강체제가 되면서 공산당 지도부의 관료들은 위의 생각이 뭔지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개에 지나는 인간을 숙주로 만드는 것, 즉 기생충이다 이렇게 보는데 개들이 사실은 자기네들의 생존을 위해서 진화를 했는데 인간 앞에서 꼬리를 치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인간이 자기네들을 먹여 살릴 거를 알고 있으니까 강아지 때부터 벌써 인간에 대해서 꼬리를 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진화를 해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유튜브 방송에서 캡처를 했는데 아무리 봐도 제 생각에는 뭐 좀 연출을 해서 찍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기도 해요. 이런 데에서 강아지를 발견해서 주워서 이렇게 보살핀다 하는 건데 이게 혹시 연출 아니겠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드라마 속의 비정상이 정상인 인간들이라고 제가 좀 제목을 붙여봤는데 드라마 속에서 의미 있는 말들을 제가 가끔 이렇게 모아서 정리를 해 놓습니다. 인간은 정상이 아닌 게 정상이야. 이게 비정상이 상식으로 통하는 그런 사회가 인간이다. 더러운 속옷 같은 거 아닐까? 숨기고 싶은 내 눈에 오아시스면 뛰어드는 게 인간적인 거야. 친절의 부채감을 느껴야 하잖아. 썩은 뿌리가 썩은 가지를 쳐내서야 되나. 이런 거.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호랑이도 만들어낸다. 요 사진은 우리나라 모델이 아니고 일본 모델에서 가져왔습니다. 우측이 좀 빈칸이 돼서 그냥 하나 이게 자본주의의 문제에서 좀 나오고 했던 사진인데 뒤에 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건전한 경쟁을 추구한다. 계속 죽여놓고 이 앨런 언니는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쫙 읽어보면은 속된 말로 까불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이는 중국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대해 더욱 대립적인 자세를 취함에 따라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 긴박한 순간이라는 표현이,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한계없는 협력 관계를 겨냥하면서 중국이 전쟁을 끝내는 데 대해 진지하지 않다는 것을 걱정스러운 표시라고 말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요. 앨런 장관은 적절한 시기에 베이징으로 가서 중국의 새로운 외무 장관들을 만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재무부 장관이 외교 장관을 만난다. 요거 또 의미 있는 겁니다. 사실은 중국이 트럼프 때 하와이에서 그 무역 그 협정을 맺으면서 관세 뭐 이런 거를 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뉴스에는 아주 약하게 나왔지만은 금융 개방이 제일 핵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IMF 때 당했던 것처럼 중국도 똑같이 당했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장관이 갈 수 있는 뭐가 건덕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자본주의를 그 산업 자본주의에서 금융 자본주의로 자본주의의 그 뭐죠 흐름이 바뀌었다. 저는 그렇게 요즘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인구 감소로 무슨 일이 일어나니 일본은 현역 세대가 주로 2040년에 GDP 성장을 예측을 했는데 위에가 그 고령층이고요. 인구도 줄면서 고령층이 많아지고 생산 연령층의 폭이 줄어들고 어, 연소 인구 이걸 그냥 거꾸로 얘기했네요. 우리는 뭐 소년, 그러니까 자관, 나이 어린 애들도 인구가 팍 없다. 그래서 현재 일본이 1억 2천만 정도 되는데 2065년쯤 되면은 한 8천 한 9천만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 그래프는 한국도 거의 유사하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는 한 현재 남한이 5천만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4천만 이하로도 떨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 그 저출산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자본과 노동 생산성이 경제 성장을 그 견인을 하는데 이 생산성은 과거에는 기계화를 진행하면 올랐지만은 향후 4차 산업혁명은 IT나 AI 등에 의해서도 또 좀 더 다른 이 미래 산업 쪽에서 생산성이 나오고 그런 걸 위해서는 고도의 이 지적 능력을 갖춘 그런 지식 노동자들이 나와야만이 경제 성장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여기 마에카와라는 분이 이렇게 그 해석을 했습니다. 경제 인류학자가 그린다. 포스트 자본주의의 경제의 승산 더 적은 것이 세계를 풍요를 가져옵니다. 이 책을 번역한 건데 일본 언론 매체들은 어떤 책이 나오면은 요약해서 보도하는 것들이 꽤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만은 노나카 카오리 마사코라는 분이 그 번역을 했으면서도 언론에서 보도할 수 있는 내용들을 또 이렇게 그 동양경제 온라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뭐 중간 제목을 얘기하면은 과학이 세계관을 바꾸고 있을까? GDP 성장을 포기하고 인간의 행복과 생태계의 안정에 중점을 두기를 유럽위원회가 요구했다. 중요한 것은 소득 분배다. 탈성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탈성장의 멋진 점은 경제를 성장시키지 않은 채 빈곤을 끝내고 사람들을 보다 행복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탈성장의 핵심인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그래서 포스트 자본주의 경제가 탄생할 거다. 제한이 없는 자본의 축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무한한 욕심을 내는 자본의 축적이 아니고 인간의 번영을 중심으로 조직된 경제 포스트 자본주의의 경제가 탄생한다라고 예견하는 듯한 책을 소개를 한 내용이죠. 이 포스트 자본주의라는 것이 지금 얘기하는 이 금융 자본주의하고 성격이 아마 뭔가 연결이 될 것 같고, 금융 자본주의가 또 주장하는 것은 ESG라는 거, 또 ESG를 소득 분배를 중시를 하면은 유럽에서 얘기하는 연성 전체주의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자본주의 이꼬로 민주주의라고 우리는 이 세상의 변화하는 것을 그렇게 인식을 했었는데, 산업혁명 이후로 향후로 이 포스트 자본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아무래도 사회주의, 전체주의 성격이 냄새가,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조금 껄쩍지근하니까 연성 전체주의라고, 전체주의라 그러면 지금 공산당이나 사회주의 이런 공산주의 같은 사회 3인당이라고 그러죠. 아니 사공 어, 사회주의 공산 사회주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으니까 뭐 세계 정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세상이 변해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옛날 이 자유민주주의는 아무래도 이런 소득 분배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 작은 정부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러면 큰 정부여야만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조금 억압받는 그런 미래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유튜브에서 제가 발췌를 한 건데요. 미스 함무라이도 생전이 우선순위였다. 2017년 JTBC의 의도, JTBC 뭐 드라마였는데, 사법부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임무를 맡은 조직이다. 그러나 이건 제 견해입니다. 국민이 선출하지는 않는다. 이 판사를 과거 시험과 같은 사법고시를 보고 판사가 되기에 상권 분립이란 민주제도에 의해 임무를 맡은 것뿐이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처럼 국민이 너 당신 판사하세요 라고, 옛날 같으면 이제 판관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어, 이게 판관은 그럼 또 누가 견제를 하느냐 이거예요. 상권 분립이 됐는데, 만약에 사법부가 이 좌빨들이 지금 나이적으로나 보나 뭐 저로 보나 그 7080 시절 때 대학교에서 이 의식화 운동했던 그런 애들도 많이 이 포진돼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그건 그렇고,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런 사법부와 같은 조직에서 튀는 사람이 버티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의도가 좋든 나쁘든 결과적으로 그 조직의 무리를 일으키면 보호해주지 않는다. 법원 자체 내에서의 조직 상하 간 갈등에서 조금 억울해도 또 그 또한 지나간다고, 이렇게 이제 제가 의문을 달아봤고요. 법원은 좋은 의도로 실수할 권리 따위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판사의 판결은 고난이기도 하지만은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런 게 정치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문제가 많은 거죠. 문재인 정권 때 그래서 제가 문재인, 트러블인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동기가 이 미스 함무라이비한테 하는 얘기가, 살아남아 우선, 네가 사법부를 개혁하려면 먼저 살아남으라고, 서두르지 말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결국 어떤 개혁이라는 것도 먼저 생존해야 되는 거고, 이런 정신은 제가 스루프 타임즈를 하면서 뭘 주제로 할 거냐 했을 때는
일단은 뭔가 개선을 하고 개혁을 하더라도 이 세상을 또 자기 삶이나 아, 먼저 생존 우선순위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주인공도 아니고 이쁘장하게 해서 약간 야시로운 그 사무관이 법원에서 일하면서도 판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이성과 본능의 거리가 의외로 매우 짧아요. 머리 10cm뿐이 안 될걸요? 뭐 이런 거로 이 섹시한 사무관이 그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거를 캡처를 했어요. 섹시하게 생기게 노는 꼴이 보기 좋아서 그렇겠죠. 뭐 송곳 DNA 2015년 JTBC 노조 만드는 드라마 유튜브에 현재 떴는데 지난 거를 자 JTBC에서 이 법원에 대한 드라마를 만들었다가 2015년에 먼저는 노조 만드는 드라마를 자 2016년에 대형 사건이 터지죠.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언니 탄핵 2017년쯤은 아까 그 사법부 이런 거는 문재인 정권에서 좌빨 그 좌경화된 판사들의 포진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그런 거를 의도한 그래서 JTBC가 곱게 보일 수가 없어요. 제 눈에는 요즘은 보지도 않습니다. JTBC를 박근혜 그 탄핵 때 좀 그 손석희인가 그 친구 때문에 좀 이슈가 됐죠. JTBC가 그렇게 됐는데 이 옛날 그 이제 동양방송 TBC를 뺏겨가지고 JTBC로 이렇게 그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그 홍석현 삼성전자 아니 삼성그룹과 그 뭐 사돈 관계인가 아마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데 고운 눈으로 볼 수가 좀 보기가 좀 그래서 거기 주인공이 말하자면 송곳 같은 인간이다. 그러니까 군대 장교가 되면서도 군인은 그 정치의 이용을 당해서는 안 된다. 뭐 이래가지고 삼성 장군 앞에서 하는 그거부터 나와가지고 올고든 그런 정신이 나중에 군대 나와서라도 외국계 대형마트에서 일하면서 노조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노조가 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노조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드라마였어요. 그런데 현재 그 외국계 그 대형마트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현재 홈플러스가 이 일정 기간 그 외국 자본이 지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별도로 홈플러스가 비상장 기업입니다만은 홈플러스 또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보고 싶은 또 욕심이 나네요. 한번 찾아가서 홈플러스가 그 줄거리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대형마트에서 그 정규직을 쫓아내고 이익이 잘 안 나니까 다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려는 그 음모에 대항해서 노조를 만든다는 건데 결국은 주관이 좀 헷갈리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은 요즘 그 이마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 GS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많은 그 직원들을 고용하는데 임금 수준이 중소기업 수준밖에는 되질 않습니다. 많은 분들 판매사원 이런 사람들이 다 여성들을 많이 채용하고 관리직은 주로 그 남성들인 게 현실일 것 같긴 한데 어, 아마 그 급여가 매우 짠데 겁니다. 그러니까 홈플러스도 어떤지 한번 좀 보고 싶기는 하네요. 이상 스루프 타임즈 4월 20일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